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 한국 돈을 지키는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가족이 단 한 명도 한국 사람이 아니야. 배우자, 미국 국적. 장남, 영국 국적. 장녀, 영국 국적. 재산 82억. 금융자산만 따로 보면 98%가 외화야. 달러,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환율이 오를수록 이분 통장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는 구조거든. 실제로 그랬어. 계산 신고하고 한 달 만에 환율이 뛰었어. 책 499원에서 1530원. 그 사이에 외화자산 평가액이 1억 원 가까이 불어난 거야.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묶었어. 7번째야. 환율 1530원.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거든. 마트 영수증은 늘어나고 주유소 기름값은 2,000원을 넘겼어. 태평양 건너편에선 미국 연준이 3.75% 금리를 꽉 틀어쥐고 있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계속 밀려. 중동에서 전쟁 터졌어.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오르는데 금리는 꼼짝을 안 해. 5일 뒤 4월 15일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환율 잡아야 할 사람이 환율 오를수록 부자 되는 구조로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역대 한국은행 총재랑 비교해봐. 이창용 현 총재 외화자산 비중 5.5%, 신현송 후보 98%. 결례가 없어. 근데 오늘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외화자산이 있다고 우려하는 건 너무 크게 고려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 날 후임자를 공개, 방어한 거야. 이게 그냥 우연일까? 정말 빠르고 쉽게 알려줄 테니 끝까지 들어줘. 지금 바로 시작할게.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 주유소 앞이야. 차 3대가 줄 서 있어. 계기판 기름 둥금이 바닥을 가리키는 거 보면서 운전자가 창문 열고 가격판 올려다봐. 2022원.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들어가. 안 넣을 수가 없거든. 오늘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값 2022원. 전국 평균도 1987원. 2,000원이 이미 일상이 돼버렸어. 근데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야. 2026년 2월 말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 충돌이 시작됐고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하루 1,700만 배럴이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닷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 WTI 112달러, 브렌트유 109달러. 3대 기준유가 전부 동시에 치솟았어. 여기서 잠깐.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중동산 비중이 전체의 72%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 구조야. 그런데 오늘 4월 1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동결 했어. 연 2.5%. 7번째야. 작년 5월부터 단 한 번도 안 움직였어. 이창용 총재가 오늘 오전 의사봉을 두드렸어.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 만장일치. 반대 의견 하나 없었어. 그리고 이게 이창용 총재 마지막 금통이야. 오는 4월 20일 임기가 끝나거든. 기자회견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 기자들이 물었어. 중동전쟁, 환율, 물가.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지는데 왜 또 동결이냐? 이창용 총재의 대답이 이랬어.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환율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국면이었다. 사태가 안정되면 그만큼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야?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대. 미국 이란 2주 휴전합의 이후 1,530원 고점에서 소폭 내려왔어. 그래도 1,500원 안팎이야.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레벨이야. 17년 전이 어느 때야.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던 그때야. 지금이 그때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야? 그럼 왜 금리를 못 내리냐? 왜 7번이나 묶어놓고 있냐? 답은 이 3개짜리 덫에 걸렸기 때문이야. 첫 번째, 환율이야.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거든. 기름값, 식료품, 공산품 다 올라버리는 거지. 두 번째, 가계부채야. 한국 가계부채 총액 1,900조 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수준이야. 금리 내리면 대출 수요 폭발하고 집값 다시 불붙어. 세 번째, 미국이야. 연준이 3.75% 금리를 꽉 틀어쥐고 있어. 미국이 안 내리는데 한국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 채권 팔고 나가. 환율 또 폭등이야. 이 세 개 덫이 동시에 조여들고 있어. 지금 서울마트 영수증을 한번 봐. 지난달보다 장바구니 품목이 2개 줄었는데 총액은 같아. 계란 한 판 7,800원. 배추 한 포기 5,200원. 2021년이랑 비교해봐. 계란 5,200원. 배추 2,900원이었어. 3년 만에 50% 올랐어. 근데 금리는 묶여있고 환율은 1,500원 안팎이고 기름값은 2,000원을 넘었어. 블룸버그가 지난달 분석 리포트에서 이렇게 썼어. 한국은 금리와 환율과 물가 사이에서 정책 삼중함정에 빠진 대표적 신흥국이라고. 움직이면 터지고 안 움직이면 서서히 죽는 구조라고. 그런데 말이야, 이 구조 안에서 딱 한 가지 수혜를 보는 포지션이 있어.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가 약해질수록 통장 숫자가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어. 재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
공직자가 국가 중요 직책을 맡기 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을 전부 국회에 신고하는 서류야. 거짓 신고하면 형사처벌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는 팩트야. 신현송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열어봐. 총액 82억 4,102만 원.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보자. 먼저 부동산이야.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 15억 900만 원. 종로구 디펠리스 오피스텔 18억 원. 합계 33억 900만 원. 그럼 나머지 49억은 뭐야? 금융자산이야. 총 46억 4,708만 원. 이 금융자산안을 들여다봐. 본인 명의 외화예금 20억 3,654만 원. 예치통화를 봐.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여기다 영국 국채 15만 파운드. 하나로 3억 208만 원. 배우자 명의 외화예금 18억 4,015만 원. 배우자는 미국 국적이야.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인근 아파트도 있어. 2억 8,494만 원. 장남 명의 외화예금 8,239만 원. 해외 주식 2,861만 원. 장남은 영국 국적이야. 다 더해보면 금융자산 46억 4,708만 원 중 외화가 98%. 한국 돈으로 된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볼까? 국내 예금 3억 3,100만 원. 삼성전자 44주. LG에너지솔루션 1주. 합계 915만 원짜리 주식. 그게 전부야. 잠깐. 역대 한국은행 총재들이랑 비교해봐. 이창용 현 총재. 전체 재산 54억 5,260만 원. 이 중 외화자산 3억 72만 원. 비중 5.5%. 이주열 전 총재. 외화자산 비중 사실상 0%. 그런데 신현송 후보자는 98%. 이창용이 5.5%일 때 신현송은 98%야. 무려 18배 차이야. 18.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한국은행 총재는 단순히 금리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중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고, 환율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외환 보유고 운용 방향을 결정해. 쉽게 말하면 원화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원화가 약해질수록 달러, 파운드, 유로가 강해질수록 이분 통장 숫자가 올라가는 구조야. 실제로 그랬어. 재산신고 기준일이 3월 20일이야. 그날 환율 1,499원. 그런데 재산신고 직후 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리스크를 보는 척도이므로 지금 큰 우려는 없다. 이 발언이 나온 날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장중 1,540원에 육박했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야. 시장은 이 발언을 원화 약세 용인으로 읽었거든. 그리고 환율이 1,499원에서 1,530원으로 오르는 동안 신 후보자 외화자산 평가액이 한 달 만에 1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산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가자. 이해충돌. 쉽게 설명할게. 아파트 재건축을 결정하는 구청 담당자가 그 아파트 주민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재건축이 되면 본인 집값이 오르는 구조잖아? 그럼 이 사람이 공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게 이해충돌이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알아?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 투자한 게 드러났어. 야당이 즉각 반응했어. 심각한 범죄, 명백한 배임. 결국 처분하겠다고 밝혔어. 그게 2억 원짜리 국채 하나로 그랬어. 신현송 후보자 외화자산은 45억 7,472만 원이야. 최상목 전 장관보다 22배 더 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이분이 왜 이렇게 외화자산이 많은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야. 신현송 후보자는 1982년 병역을 마치고 영국 유학을 떠났어. 그 이후 44년 동안 해외에 살았어. 영국 중앙은행, IMF, 국제결제은행, BIS.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에서 40년을 보낸 거야. 40년을 해외에서 벌었으면 당연히 달러, 파운드로 자산이 쌓이지. 그건 이해해. 문제는 그 구조를 유지한 채로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가족이 배우자 미국 국적, 장남 영국 국적, 장녀 영국 국적, 본인만 한국 국적. 재산의 98%가 외화. 이 상태에서 환율이 1,600원으로 올라가면 신 후보자 가족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 더 커져. 환율이 1,400원으로 내려가면 신 후보자 가족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 줄어. 이 구조 안에서 정책 판단이 100% 중립적일 수 있을까? 아무리 뛰어난 학자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앙은행 총재의 자산 구조를 분석한 리포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제도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정책 결정자의 개인 재무 구조가 그 독립성을 조용히 침식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침식한다는 거야. 의도가 없어도, 악의가 없어도 구조가 판단을 흐리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오늘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신현송 후보를 공개 방어했거든. 외화자산이 있다고 해서 우려하는 건 너무 크게 고려하는 것 아닌가. 퇴임하는 날 굳이 후임자 외화자산 논란을 진화하고 떠났어. 왜일까? 이창용과 신현송. 이 두 사람 둘 다 국제결제은행 BIS 출신이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각국 통화정책 설계자들이 모이는 곳. 이 조직의 네트워크가 한국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둘러싼 거야. 숫자를 다시 정리해보자. 신현송 후보자 금융자산의 98%가 외화.
역대 총재 최초. 재산 신고 후 한 달 만에 1억 원 불어난 외화 자산. 첫 발언에서 환율 우려 없다. 그달 환율 17년 만에 최고치 경신. 오늘 전임 총재의 공개 방어. 이 숫자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걸까? 워싱턴 DC 시각으로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 연준본부 회의실. 제롬 파월 의장이 성명서를 읽었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유지합니다. 2연속 동결이야.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왔어. 유가 이야기가 나왔어. 파월이 대답했어. 이란 전쟁의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가 회견장 밖에서 한마디 했어. 연준은 중동 분쟁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전망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 불확실성이 지금 한국 서민의 지갑을 직접 조이고 있어. 어떤 구조인지 천천히 따라와. 2026년 2월 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어. 이란이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냈어. 호르무즈 해협. 지도를 한번 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좁은 바닷길이야. 가장 좁은 구간이 불과 39km야.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야. 이 39km짜리 병목을 통과하는 원유가 하루 1,700만 배럴이야. 전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20%, 전 세계 LNG 물동량의 26%가 여기를 지나가. 이게 흔들리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발작을 일으켜. 그리고 실제로 발작했어.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 WTI 112달러, 브렌트유 109달러. 연초만 해도 배럴당 70달러대였던 유가가 두 달 만에 50% 가까이 폭등한 거야. 그리고 이게 한국에 어떻게 전달되냐.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세계 1위 수준 국가야. 원유 전량을 수입해. 천연가스도 LNG 형태로 전량 수입이야. 중동산 비중만 72%야.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한국 무역 수지가 연간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이상 악화돼. 배럴당 50달러가 올랐어. 계산해봐.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동시에 움직여.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어.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거든. 한국이 원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 가치가 내려가. 환율이 오르는 거야. 그럼 유가가 다시 더 비싸져. 원화로 환산하면 이게 악순환이야. 정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스태그네이션, 즉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는 최악의 조합이야.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조여야 해.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해.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오면 금리를 올리면 침체가 더 깊어지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 어느 방향으로도 못 움직이는 거야. 지금 한국은행이 7번이나 금리를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야.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JP모건이 지난달 아시아 이머징 마켓 리포트에서 이렇게 썼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가계부채 규모, 개미 금리 격차라는 3중 제약에 동시에 묶여있는 드문 케이스다. 3중 제약, 에너지 수입, 가계부채,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 세 개 쇠사슬이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고 있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 얼마야? 연준 3.5에서 3.75%, 한국은행 2.5%, 격차가 최대 1.25%포인트야.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 금리가 높을수록 예금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더 받거든. 미국 예금 이자가 한국보다 높으면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한국 주식이 팔리고 한국 채권이 팔리고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나가. 환율이 또 오르는 거야.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 외국인 주식 자금이 2026년 1분기에만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빠져나간 금액이 약 8조 원이야. 8조 원이 얼마야?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이야. 그 6분의 1이 넉 달 만에 빠져나간 거야. 이 돈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흔들렸어. 환율이 올랐어. 수입 물가가 올랐어. 그리고 서울마트 계산대 앞에선 50대 주부가 영수증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야. 장바구니 품목 2개 줄었는데 총액은 그대로야. 참기름 한 병이 8,900원이야. 지난해엔 6,400원이었어. 1년 만에 39% 올랐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보이는 게 있어. 지금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기고 있을까? 수출 대기업들이야.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 원화로 인건비 내고, 원화로 공장 돌리고, 달러로 물건 팔아.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커져. 현대차기야 합산 1분기 매출 75조 원, 역대 최대 전망이야. 환율 100원 오를 때마다 합산 약 3조 5천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해.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이 오른다? 3조 5천억 원. 공짜로 생긴 거야. 공장 하나 더 돌린 것도 아니고 신차 한 대 더 판 것도 아니야. 그냥 환율이 오른 것만으로 그 3조 5천억 원은 어디서 왔냐? 기름값 2,000원 넘겨도 차에 기름 넣는 사람들한테서, 참기름 39% 올라서도 요리해야 하는 사람들한테서, 수입 밀가루값 올라도 빵 사 먹는 사람들한테서. 이 구조가 설계된 거냐? 아니면 우연이냐? 그냥 시장의 논리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어. 그리고 이 구조 한가운데 환율이 오를수록 재산이 불어나는 사람이 한국중앙은행 수장 자리에 앉으려 해.
5일 뒤 청문회야? 아, 맞다. 오늘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 점심에 편의점 들렀어? 삼각김밥 하나 집었어. 1,800원이야. 지난달까지 1,500원이었는데. 계산하면서 편의점 사장한테 물었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사장이 뭐라고 했냐? 저도 몰라요. 본사에서 올리래서요. 본사는 유통사 탓. 유통사는 식자재 업체 탓. 식자재 업체는 수입물가 탓. 수입물가는 환율 탓. 환율은 중동 전쟁 탓. 근데 이 연결고리 맨 끝에 있는 게 뭘까? 바로 환율을 잡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늘 7번째 금리 묶었어. 그리고 그 자리 물려받을 뿐. 재산의 98%가 외화야. 삼각김밥 300원이 그냥 오른 게 아니야.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대로 들어가 보자. 신현송 후보자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분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고 그 이론이 본인 자산 구조랑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추적해 보는 거야. 신현송 후보자의 대표 이론이 뭔지 알아? 글로벌 금융 사이클. BIS 재직 시절 발표한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면 전 세계 신흥국들의 환율, 자본 유출입, 자산 가격이 전부 동시에 흔들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달러 조달 비용이 커지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일제히 빼서 미국으로 가. 그때 신흥국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 자본 유출이 더 빨라지는 악순환에 빠져. 환율이 폭등해? 이 이론의 결론이 뭔지 알아? 어떤 신흥국도 미국 연준으로부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게 이 이론의 골자야. 그래서 국회의원이 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걸 물어봤어. 후보자 본인의 글로벌 금융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쓰기 어려운 구조인데 한운 총재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신현송 후보자 답변이 이랬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면 국내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다. 잠깐, 본인이 만든 이론이 뭔지 알아? 신흥국은 미국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본인 재산 구조가 뭔지 알아? 달러,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수지 8%가 외화야. 본인이 이론으로 증명한 거야. 달러가 강해질수록 신흥국 통화는 약해진다. 그리고 본인 자산을 달러 강세 쪽에 배팅해놨어. 이게 우연이야? 아니면 본인 이론을 본인 지갑에 직접 적용한 거야? 여기서 행동 패턴을 따라가 봐. 3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현송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어. 그날 신현송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어. BIS 근무 중이었거든. 3월 30일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어. 3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 환율이 그날 1,528원을 돌파한 상태였어. 기자가 물었어. 환율이 1,528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송 후보자 대답. 현재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나온 당일 환율이 1,540원을 육박했어. 시장이 이 발언을 어떻게 읽었냐? 원화 약세, 용인. 환율 잡을 생각 없다. 달러를 팔아 원화를 방어하는 구두개. 그게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날 신현송 후보자 외화자산 평가액이 올랐어. 이창용 총재가 과거에 환율 발언할 때랑 비교해봐. 이창용은 환율이 조금만 튀면 과도한 쏠림에 대응하겠다.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행동하겠다. 두두 개입을 반사적으로 해서. 왜냐? 이창용 외화자산이 5.5%거든. 재산 대부분이 원화야.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게 본인 재산을 지키는 거랑 같은 방향이야. 신현송 후보자는 반대 구조야. 외화 98%. 원화가 강해지면 본인 자산 평가액이 줄어. 이게 의식적 판단이 아니야. 무의식적 심리적 저항선이 다른 거야. 블룸버그가 이런 분석을 했어. 중앙은행 총재의 개인 자산이 자국 통화 약세 방향으로 구성돼 있으면 구두 개입의 타이밍과 강도에 심리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심리적 제약. 의도가 없어도, 악의가 없어도 구조가 판단을 조용히 흔드는 거야.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 신현송 후보자 인맥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볼게.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야. 두 사람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처음 만났어. 그 뒤로 학술 교류를 이어왔어. 워시 지명자가 신현송의 BIS 연구를 높게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야. BIS 시장위원회에서 함께 일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야. 신현송의 학문적 제자야. 22.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인도 연결돼 있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여 있어. BIS가 그 허브야.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이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핵심 자리를 지킨 사람이 지금 한국은행 수장 자리에 앉으려 해. 이창용도 이 네트워크 안에 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 후임자를 방어한 거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네트워크의 이론적 토대가 뭔지 알아? 신현송이 만든 글로벌 금융 사이클 이론. 미국 연준이 세계 통화 정책을 지배한다. 이 이론이 맞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든 연준한테 끌려가는 구조야. 그리고 그 연준 의장 지명자 워시가 신현송과 친분이 깊어. 한국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연준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람이 앉는 거야. 5일 뒤 4월 15일 청문회. 그날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그게 앞으로 여러분 지갑을 얼마나 얇게 만들지를 결정해. 환율이 오르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 현대차기야야. 숫자로 보여줄게. 현대차기야 2026년 1분기 합산 매출 컨센서스 75조 8030 아니 432억 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야.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환율 효과야. 현대차기야가 2026년 가이던스를 짤 때 환율 가정을 1370원으로 잡았어. 근데 실제 환율은 1500원 안팎이야. 130원 차이야.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현대차기야 합산 영업이익 변동폭이 2천억에서 3천억 원이야. 130원 차이면 최소 2조 6천억, 최대 3조 9천억 원. 공장 하나 새로 안 지어도, 직원 한 명 더 안 뽑아도 그냥 환율이 올라서 생긴 이익이야. 이 돈이 어디서 왔냐? 마트에서 참기름값 39% 오른 거 보면서도 사야 하는 주부한테서, 기름값 2022원인 거 알면서도 넣어야 하는 직장인한테서, 수입 물가 올라서 원가 오른 거 고스란히 가격에 얹은 자영업자한테서, 이 사람들 지갑에서 빠져나온 돈이 현대차기야 영업이익 숫자로 바뀌는 거야. 자본주의의 냉혹한 구조야. 그럼 반대로 환율이 오를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야? 수입 원재료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이야. 한국 중소기업 수입 의존도 통계를 봐. 식품원료, 화학원료, 에너지. 중소기업의 수입 원가 비중이 평균 38%야. 환율이 1370원에서 1500원으로 9.5% 올랐어. 수입 원가가 9.5% 오른 거야. 근데 판매 가격은 바로 못 올려.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 그 차이를 누가 버티냐? 화장이 버텨. 야근하고 인건비 줄이고 마진 깎아서. 그러다 못 버티면 폐업이야.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폐업 신고 건수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어. 23%야. 골목 상권 10집 중 2집 넘게 문 닫은 거야.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때? 일본이랑 비교해봐. 일본도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봐. 현대차기야처럼 도요타도 환차익 이익이 커. 근데 일본 정부가 뭘 했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어. 엔화 약세가 심해지자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방어했어. 가계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어.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3.75%로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를 통해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봤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선 달러가 강하니까 수입품이 싸. 한국은 반대야. 원화 약세니까 수입품이 비싸. 독일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환율 방어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조정했어. 유로화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어. 한국은 7번 동결.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 기다리는 동안 삼각김밥은 1,500원에서 1,800원이 됐어. 참기름은 1년 만에 39% 올랐어. 폐업 신고는 23% 늘었어. 블룸버그 에코노믹스가 한국 가계부채 분석 리포트에서 이렇게 썼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짜리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 안 올리면 환율이 계속 올라. 어느 방향으로도 못 움직이는 구조야. 그 구조 안에서 현대차기야는 3조 9천억 원 추가 이익을 챙겼어.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 구조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재산명세서 열어볼게. 일본 국채 100%, 엔화 자산 100%. 엔화 강세가 본인 재산을 지키는 구조야. 미국 연준 의장 파월.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 중심이야. 달러 가치를 지키는 게 본인 이해관계와 같은 방향이야. 한국,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볼까? 외화 자산 98%. 원화 약세가 본인 재산에 유리한 구조야. 이 세 나라 중앙은행 총재. 누구의 이해관계가 자국 국민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지 초등학생도 알아.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이분이 총재가 되면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본인 통장 숫자도 같이 움직여. 4월 15일 오전 접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국회는 이미 신 후보자에게 자료 1,809건을 요청했어. 재산 형성 과정, 가족 국적, 통화정책 방향. 이 세 가지가 핵심 질문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청문회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총재가 돼.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과 못해서 낙마한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어. 이주열, 이창용 전부 통과했어. 신현송도 통과할 거야. 4월 20일 이창용 총재 임기 만료, 그리고 신현송 총재 취임. 그 다음 금통위는 5월 28일이야. 신현송 총재 첫 금리 결정 무대야. 그날 어떤 결정이 나올까? 신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서에서 이렇게 썼어.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어. 그리고 본인 이론인 글로벌 금융 사이클. 공급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교과서적 사례다. 일단 지켜본다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있어.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고 전망도 한다고 했어.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어.
그럼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시나리오 3가지로 나눠볼게. 시나리오 A. 신현송 총재 취임 후 금리 동결 유지.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고착화. 이 경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냐? 자산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여. 원화 현금 비중을 줄이고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 수출 대형주 비중을 높여. 현대차,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야. 금도 같이 봐.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속도가 2026년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야. 시나리오 B. 신현송 총재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경우. 이 경우는 반대야.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1900조 원짜리 가계부채가 흔들려. 부동산이 조정받고 주식시장도 충격이 와. 이 시나리오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비중을 높이고 레버리지를 줄이고 단기국채나 예금으로 피신해. 시나리오 C. 중동 휴전이 정착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경우. 지금 미국, 이란 2주 휴전이 진행 중이야. 휴전이 연장되고 유가가 내려오면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이 경우 지금 달러 자산 비중을 높인 사람들은 한 차익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 어느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공통적으로 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 뭔지 알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원화 현금을 통장에 그냥 묻어두는 거야. 환율 1,500원. 물가 상승률 2% 넘는 구간에서 은행 예금 이자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 1년 뒤 실질 구매력은 980만 원이야. 20만 원이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구조를 보라는 거야. 첫 번째, 달러 익스포저를 확보해. 달러 예금, 달러 ETF, 해외 자산. 환율이 오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군이야. 두 번째, 수출 대형주 비중을 점검해. 달러로 매출 올리고 원화로 비용 내는 기업들. 환율 오르면 이익이 커지는 구조야. 세 번째, 금을 안전자산으로 일부 편입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사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네 번째, 레버리지를 줄여. 연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계좌를 녹여. 지금은 지키는 게 버는 거야. 자산이 많을수록 이 4가지를 이미 하고 있어. 자산이 적을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차이가 10년 뒤 자산 격차로 벌어지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 환율 1,500원 시대. 그 설계 구조 안에서 여러분은 서민 편이야? 아니면 자본 편이야? 둘 다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느 편인지는 알고 있어야 해.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면 최소한 방어는 할 수 있어. 4월 15일 청문회.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그 장면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름값, 지갑의 두께를 결정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아. 오늘도 숫자의 이면을 읽어보았어. 지금까지 돈은 왜 움직이는가? 돈, 왜, 이었어.